혼자 있을 수 있는 거를 갖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친구들의 수가 다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친구가 없어도 굉장히 잘 지냅니다. 우리의 독립심을 키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능력을 고르라 그러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로 고민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은 정상적입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또 그 이유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30대, 40대부터 생각해 보면은 과거부터 쭉 사귀던 친구들은 바빠서 못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삶의 패턴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50대 중반이 되면은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저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친구가 줄어들게 되는 커다란 계기가 됩니다. 80대 이후를 생각해 보잖아요. 쭉 오래된 친구인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걸어 다닐 수 없게 되면 한 명 한 명 친구가 줄어듭니다. 이거와 예외적으로 사는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은 친구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야지 그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환경이 부의 정도라든가 거주 환경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갖다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얘기할 게 줄어들고 서로 상대방을 혹시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하다가 보면은 또 친구와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에 산다는 것만으로 그래도 쟤도 우리 친구야 하는 게 성립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그래도 한 직장에 다니니까 동료야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은 중거 집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나는 계속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전혀 나랑 맞는 게 없는데 나랑 친구가 되기가 무척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의 억지로 맞추건 그 사람은 억지로 나에게 맞추게 하려고 하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매우 힘들고 괴로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욕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부 다 미워합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하고 거리를 두면 되는데 본인은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비록 외향적일지 몰라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면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기 때문에 내 인간관계는 그다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부정적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험담을 하면서 본인도 괴롭고 주위를 더 괴롭게 하는 일종의 폭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거를 갖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파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강한 사람,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능력을 고르라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조금씩 곤란한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곤란한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게 되는데요. 곤란한 일이 애매한 경우에는 우리는 친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를 갖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은 친구가 없어도 어느 정도 잘 지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친구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의 친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내가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친구나 동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나한테 허가를 해주는 거는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그 관공서 담당자입니다. 그 관공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누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거를 고발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하는데 그거 역시 아닙니다.
그게 고소나 고발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님입니다. 형사님을 찾아가면 형사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막연한 도움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친구가 없어도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억지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싶은 순간에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구가 스마트폰이 되는 거지요. 친구가 없어도 그걸 하느라고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이랑 스마트폰 동영상은 우리의 독립심을 키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친구,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 우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던 몇 명의 친구들과 쭉 만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새로운 사람을 거의 사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한 사람의 친구가 빠져나갔을 때 받는 타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만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갖다 새로 사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특별히 나랑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엄청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빨리 조금은 멀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지금부터 멀어질 거야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의 마음입니다. 내일 그 사람이 생각하면 연락을 하게 되지요. 너랑 이제 만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나만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만나지 않다가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면서 관계를 갖다 구축한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는 게 현명합니다. 굉장히 너무 상식적인 대답이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친구란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는 친구라고 얘기하고는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들 때 도움이 되어야만 되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기준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 친구한테 나는 너무 미안해집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또 반대로 시간이 없더라도 그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은 기쁜 마음에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친구, 그 정도면은 저는 아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친구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연락을 하면 만나지만 자기가 먼저 연락하는 법은 별로 없는 거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정도와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제보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나를 연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랑 왜 이렇게 친한데 연락을 하지 않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만큼 친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상호 호혜가 일정 부분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정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모든 양아치들과 어울리는 건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 중에 양아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왜 저 양아치랑 어울리지? 양아치랑 어울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받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아치랑 같이 있으면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너무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남한테 무례한 일을 못 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평소랑 다르게 뻥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안 하더라도요, 내가 연락을 하는 거는 그 친구랑 있을 때 뭔가 내가 좋기 때문일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안 한다 그래서 나도 연락을 안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현타가 올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거를 결과에 의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가장 최근의 결과를 놓고 과거를 역으로 해석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결과가 될 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고 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필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행운과 약간의 불운과 약간의 불확실성이 개입했으면은 그 사람과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AI의 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최악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놓고 보면은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최선의 선택이며 최악의 선택은 여전히 최악의 선택입니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은 만나는 2시간, 3시간을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루, 이틀, 일주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받는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를 갖다 정리할 때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손해보는 사람, 만나면 지루한 사람, 요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모든 얘기가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화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있다가 보면은 어느새 나도 기분이 나빠져요. 단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욕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욕하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기분의 상태라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왠지 기분 나빠지는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하건 아니면 평생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유대감이 있어서 기분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은 항상 내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침묵을 지키고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계속 제잘제잘 얘기하는 사람은 나한테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할 말을 못하고 저 사람만 많이 떠듭니다. 손해보는 거지요. 손해보는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왠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은 도대체 왜 만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가 딱 나의 이상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그 앞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재밌게 해주지? 생각하면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당장 끊어내야 될 최악의 유형이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지루하고 재미없을 뿐이지 나의 기분과 정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항상 손해보는 사람도 얼마나 내가 손해를 봤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손해보지 않으리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로 그 사람한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뭔가 거기서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은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그 사람이 나한테 미친 기분 나쁜 감정의 영향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을 만날 생각만 해도 그 전부터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만난 후에도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단지 만나는 2시간, 3시간을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루, 이틀, 일주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그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를 갖다 정리할 때 나도 괴롭지 않고 상대방도 괴롭지 않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계를 현명하게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듣더라도 나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삶의 많은 부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것과 저렇게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나의 질문은 여전히 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관계는 점점 질질질질 끌려가게 될 거예요. 결국 나는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선택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나는 선택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나의 감정이 폭발하게 만드는 나의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해서 내가 선택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아무 고통 없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끊어내는 방법보다는 일정 부분의 괴로움과 마찰을 갖다 감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는 만야 정야의 부분이지 서로 기분이 나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끊어내기에 좋은 타이밍은 대부분 이미 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치하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곤란한 상황을 대하거나 곤란한 사람을 만날 때는 꼭 밥을 먹고 만나라 그럽니다. 밥을 먹고 배가 가득 차 있으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나는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내가 계획을 가지고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제일 괜찮은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 이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 상태는 비유를 들면은 이미 기름이 빠져있는 차에 해당이 됩니다. 차에 기름이 없고 차에 전기가 전부 나가버렸으면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빨리 가는 길을 갖다 가르쳐줘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계를 끊어내기에 좋은 타이밍은 상황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 그때가 바로 관계를 끊어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지요.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좋은 기준은 나의 감정이 결정하게 됩니다. 누군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멀어지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나 나는 두렵습니다. 결국은 화를 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저 사람과 멀어지고 싶다는 아직은 그 사람과 멀어지기에는 내가 겁이 많은 단계인 거지요. 또 반대로 나는 저 사람과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군가와 일부러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남한테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서 결국은 멀어지고 싶다는 욕구와 죄책감이라는 감정 사이에 죄책감이 더 큰 동안은 그 사람이랑 헤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누군가의 관계가 끝나냐 끝나지 않느냐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게 이런 일에서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끊어내기 애매한가 애매하지 않는가는 지금 나의 행동이 바로 결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애매한 사람의 경우 내가 너를 끊어내고 있어 라는 느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나를 만나자고 계속 하지 않는 이상 적절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만나기만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은 만나기만 하면 지루한 사람이 계속 적극적으로 나를 만나자고 할 때는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상식적이어도 죄송하지만 적당히 핑계를 둘러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빠,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이유는 저쪽도 내가 힘들어서 자기를 안 만나다는 걸 알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핑계를 댔기 때문에 저 사람도 최소한의 자존감은 유지하기 때문에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지요. 도저히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전화를 받고 나서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때는 당분간 전화 자체를 좀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게 될 때는 잘못했나 봐. 스팸 전화번호를 네 거랑 착각해서 눌렀나 봐 하고 얘기하면 되겠지요. 문자나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접촉을 해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뭔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삶의 지혜로 헤쳐나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끊어내고 싶다. 그런데 겹친구가 많다 할 때는요. 일단 평판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평판을 조사해 봤더니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친구를 끊어내더라도 나의 모든 겹친구들은 전부 다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도 좋아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남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보고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모든 친구들은 사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와 끊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내 쪽이 참고 내 쪽이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겠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끊어내고 싶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입니다. 내가 굉장히 편하고 기운이 넘칠 때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슬럼프가 닥치고 기운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나는 자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가족과의 관계를 갖다 끊어내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는 지금 가족으로 받고 있는 상처가 너무너무 크다고 가정하게 되면은요, 매일 상처받아도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강해지잖아요. 그냥 나는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서 끊어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위로와 용기입니다. 그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되었건,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건,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되었건, 우리는 외부의 에너지가 나한테 보충이 돼야지 그 에너지로 외부의 파괴력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관계를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없을수록 본인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닷새 밖에서 일하잖아요. 주말에 이틀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방을 벗어나지 않아야지 주말에 이틀 동안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닷새를 갖다 버티십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대로 줄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본인이 편해지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는 방법은 이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 맞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다른 즐거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즐거운 인간관계가 생겨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가족,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직장 동료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와 마찰이 있는 인간관계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3달은 괜찮습니다. 3달이 지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자신을 탓합니다. 난 왜 이럴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해결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3달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 어떤 모임이 돼서 3달이 되잖아요. 내가 3달이 넘어가도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랑 잘 지내겠기라는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갖다 조금은 줄이는 겁니다. 3달이 되면은 알아서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동호회건 여러 가지 모임을 동시에 가진 다음에 한 모임이 소원해지면은 다른 모임으로 스스로 옮겨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자신은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얕으면서 유목민처럼 이동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이분들한테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심리학 용어는 아니지만 유목민 인간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그럼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만나기만 하면 지루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나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는 너의 이런 점이 싫으니까 바꿔달라고 아무리 화를 내고 징징대고 협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뇌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렇게 행동을 해도 괜찮게 만드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나에서 그 사람들이 과거처럼 행동하려고 하게 되면은 왠지 눈치를 보게 되는 나로 바뀐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도 일정 부분은 바뀌겠지요.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뇌와 나의 상황과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우선 만나면 즐겁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는 만나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자꾸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은 왠지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나도 들어요. 그러면은 만나면 재미있는 사람들을 갖다 왠지 멀리하게 돼요. 멀리하지 마세요. 재미와 즐거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은 가능하면 옆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또 경시하게 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일치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나를 좋아해 주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삶에는 나는 좋아하지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 사람이 별로이지만 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이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월한 관계가 있고 동등한 관계가 있고 열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우월한 관계에 있었을 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을 갖다 가능하면은 곁에 두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친해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만나기만 하면은 이유는 없지만 나한테 밥도 사주고 나한테 시간도 배려해주는 사람을 놓치지 맙시다. 그러나 만나기만 하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보통 일치하게 되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대화를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 건데 대화가 잘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족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있게 돼요. 자식이 멀어지고 싶은 마음 중에서 일정 경우는 극단적인 부모가 만들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모 밑에 있으면요, 누구나 다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부모와 자식에 따라 약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가지 경우를 갖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들의 관계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관계가 됩니다. 부모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대부분 거리를 둡니다. 모임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자식도 혼자 있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이분들의 거리는 멀면 멀수록 안정됩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 둘 다 옆에서 보기에는 부모 자식 사이가 너무 소원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소원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자식은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싶은데 사랑해주고 사랑을 확인하려 할수록 점점 더 싸우고 결국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이럴 때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상반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식을 때리는 부모는 꽤 있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는데 달아나는 건 본능입니다. 자식을 욕하는 부모 아직도 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모-자식 관계는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좋으면 칭찬받고 성적이 나쁘면 야단 맞습니다. 도대체 회사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것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공부는 애초에 잘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요, 반에서 2, 3등은 해야지 잘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공부를 못합니다. 부모한테 야단 맞습니다. 야단 치는데 멀어져야지요.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공부를 못해서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공부 때문에 이 일이 전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사회생활하게 되잖아요. 부모 자식이 다시 가까워지고는 합니다. 이미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도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전화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전화로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두 타입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나쁩니다. 부부싸움만 하면은 아버지는 자식한테 전화해서 엄마 욕을 합니다. 자식은 상처받게 되지요. 독립을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갖다 안 받으면은 양쪽에서 다 자식을 갖다 비난합니다. 결국은 그 가족은 자식이라는 구심점 하나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싸움이 계속되는 한 몸은 독립을 했더라도 부모로부터 상처받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멀어지더라도 독립된 곳을 갖다 찾아와서 청소를 해준다, 모를 해준다 명분으로 계속 삶에 간섭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삶에 간섭을 하는 가장 커다란 유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기도 하고, 내가 가지는 직업에 대해서 안정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자식이 멀어지고 싶은 마음 중에서 일정 경우는 극단적인 부모가 만들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모 밑에 있으면요, 누구나 다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뛰어다녀야 되니까 부모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항상 그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뭐라 야단치게 됩니다. 매우 활동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셈이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들과 노느라고 바빠서 부모랑 계속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자기 방이 생겨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가 되면서 활발함이 줄어들면서 비로소 내향적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첫 번째, 진짜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경우, 진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 진짜 내향적이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 부모와 일정 부분 멀어진 거리를 추구합니다. 틀어진 가족관계의 책임이 부모 책임만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누군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이 소위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가정교육이 잘 된 집은 자식이 안 그러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나 연구나 대단히 통계는 없습니다. 훌륭한 비모 밑에서도 악독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맨날 부모님 물건 훔치고 돈 훔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다투고 어떻게 그 부모가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굉장히 많이 자식을 도와주면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식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많이 야단쳐서 자식도 폭력적이 되었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워서 닮는 게 아닙니다. 뇌가 닮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복수심이 많은 걸 닮았다 그러면은 서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탓을 하게 되지요. 엄마도 의존적이고 딸도 의존적이면은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영향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큰 집도 있게 마련입니다. 대화는 어떤 점에 있어서 싸움의 빌미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대화로서 서로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 과연 대화로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향을 아는데 한쪽은 대화를 좋아합니다. 한쪽은 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성향을 갖다 알기 위해서 대화를 추구하는 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지요. 대화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저분의 성향이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동등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잘 못하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대화라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땅에 해당이 됩니다. 성향을 갖다 몰라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화만 하면은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대화를 좋아합니다. 자녀도 대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집은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러나 이런 집이 행복한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성품이 이미 대화가 잘 되게끔 태어났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가족 치료하는 분들은 대화를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 건데 대화가 잘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집한테 계속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그러나 이럴 때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싸우는 도구가 됩니다.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별로 그다지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모든 사람한테 권할 수 있는 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무관심한 가족이 낫습니다. 이 세상에는 적극적 고통과 소극적 고통이 있습니다. 적극적 고통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서로 싸우면서 고통의 강도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큰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불만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그때 불만을 많이 풀게 되면은 점점 역치가 올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약간 언성만 올려도 충분히 화를 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들리지만 상대방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에이씨 거로도 충분히 화를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면전에 대고 욕을 하면 화가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물건 집어 던지면 충분히 화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상대방을 때려야 화가 났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그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물건 집어 던지잖아요. 물건 집어 던져놓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잘 참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툼의 문제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서로 고통을 가하고 고통을 주고받는 거는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게 돼요. 그러나 소극적 고통은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삶은 저절로 가까워질 계기가 되었을 때 가까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무 대화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싸우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막상 자신의 삶에서 선택하라 그러면은 아무 대화도 없는 쪽을 선택하실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덜 만나면 안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고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랑 자식이 만났는데 3시간까지는 안 싸웁니다. 3시간부터는 할 말이 없다가 보니까 부모가 참았던 말을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은 어떻게 할 거니? 뭐는 어떻게 할 거니? 외식을 해서 서로 만나면 안 싸웁니다. 식당에서 눈치를 주니까 일어나야 되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상당히 많은 싸움의 장소는 차입니다. 어디 1시간 가게 되면 1시간 동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이 힘들어지면 적당히 화장실에서 가고 막 야단칠 때 스마트폰 안 보면은 자식도 여기까지 욕이 차오릅니다. 그래, 엄만 얘기하세요. 난 동영상 볼게요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과적 거짓말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찍 들어온다고 부모님께 얘기할 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랑 있다가 보면은 일어나지 못해서 늦게 들어오는 것 또한 진심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얘기합니다. 너 왜 맨날 일찍 들어온다고 거짓말 치는 거야? 자식은 거짓말을 친 적이 없어요. 나이 들게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역전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름기 많은 거 드시면 안 돼요. 이번에 심장 스텐트 하셨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야단칩니다. 결국은 그분들은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되었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요. 상대방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못 하는 거라고 조금은 너그럽게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약속을 하지 말고 약속을 받아내지도 맙시다.
싸우는 거는 우리 집에서 약속이란 단어를 없애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여도 걱정, 눈에 안 보여도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님한테 하는 것 중에 당신의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지 자식 생각을 덜 할 게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자식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맨날 허황되게 일확천금을 누리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자식이 맨날 빚을 얻으면은 부모가 그 빚을 갚아줍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하고 다니나를 갖다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식일수록 부모가 자신한테 집착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가끔 저는 자식이 유학을 간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유학 가면은 별로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수록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스트레스인 분한테는 가족관계도 어떤 점에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도움을 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거를 원치 않을 때 원치 않을 정도로 도움을 주면요, 그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입니다. 자식과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제 삶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젊었을 때 50살인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완전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0살이 되어 보니까 저는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식들은 부모는 언제나 본인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도 인간이고 인간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식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고 성숙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엉망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녀를 보면서 방을 안 치우면 회사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보이는 자녀와 밖에서 보이는 자녀는 다릅니다.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자녀는 굉장히 훌륭하며 완성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